대한민국이 역대급 군사장비의 국산화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 방위사업청이 지상 레이저 표적지시기 체계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는 게 뒤늦게 공개된 건데요.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많은 시청자분이 이게 무슨 역대급 국산화냐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확실히 지상 레이저 표적지시기라고 해봐야 잘 모르시는 분이 겉모습만 본다면 군사용 레이저 포인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지상 레이저 표적지시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곧 KF-21 보라매와 FA-52 작전 명령이 한 차원 이상 확대되었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기껏해야 레이저 포인터와 KF-21, FA-52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남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지상 레이저 표적지시기 국산화에 따른 대한민국 공중전술의 혁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상식의 틀을 박살내고 있는 현대전이지만 그럼에도 물변의 가치로 대우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정밀함입니다. 무기체계에 있어 정밀함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략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경우긴 하지만 경중률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어떻게 법을 다 지키면서 전쟁을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찌되었든 정상적인 국가라면 아무리 전시 상황이라 하더라도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격은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고 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물며 그 대상이 적국의 시민이라 할지라도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처하는 꼴입니다.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아도 담장의 전술적 이득은 취할 수 있을지언정 전략적으로는 극심한 손해밖에 몰 수 없는 하책 중의 하책인데요. 일례로 만약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러시아 민간인을 학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것입니다. 이미 러시아가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학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도 민간인 거주 구역을 향해 폭격을 날리고 있음에도 이 가정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또한 이를 아주 잘 알고 있기에 지난 5월 31일 모스크바 시내에 드론 공격을 가했을 때도 주거용 건물만을 타격했을 뿐 직접적인 민간인 타격은 없었던 건데요. 우크라이나가 노렸던 것은 단지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이 현실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심리적 타격이었을 뿐입니다. 아주 전략적이고 노련한 공격이었는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모든 작전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6회 공다명력에 걸친 재병 합동과 정밀한 폭격 유도가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지상 레이저 표적지시기입니다. 지상 레이저 표적지시기는 적진에 미리 투입한 특전 요원이 표적에 직접 레이저를 조사해서 전투기가 대상을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도와 초정밀 포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상 병력 입장에서도 지상 레이저 표적지시기를 사용함으로써 아군 전투기에 실시간으로 목표 대상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음속의 2터부터 3배로 비행하는 전투기와 지상에서 적진에 침투한 보병 간의 재병 합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비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상 레이저 표적지시기는 단순히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습득한 정보를 전투기의 운명 시스템에 통합하는 기능도 함께 포함됩니다. 전투기에서 발사된 레이저 유도 폭탄은 이 정보와 함께 표적에 반사된 레이저를 수신하여 유도되는데요. 이 덕에 악천후로 표적을 식별하기 어려운 극한의 환경에서도 초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부수적 피해나 민간인 상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도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적성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초고난도 작전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전술이 가능하다는 건 전쟁의 범위를 대규모 전면전에서 국지전 정도로 축소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지정학적, 예산적으로 군사력 확장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능력인데요.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상 레이저 표적지시기를 통한 정밀 폭격 유도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례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들자면 러시아군의 포탄 부족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바로 이 효율성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부족한 포병 능력을 숨기고자 무차별 포격을 가했는데요. 물론 포격의 기본은 지역 제압이긴 하지만 러시아군의 경우는 상식 이상으로 광범위한 범위에 문자 그대로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포탄을 비축해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물자가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폭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병의 전술 역량이 한심할 정도로 낮은 러시아는
미사일 만능주의에 빠져 폭격과 포격만으로 도시를 함락할 수 있으리라 여겼고 민간인 거주구역과 전선을 가리지 않고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시가지를 둘러싼 장기 공방전이었는데요. 이와 반대로 지상 레이저 표적지시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만 정밀 폭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발 한 발의 위력이 강력해진 만큼 무차별 폭격보다는 이런 핀포인트 타격이 더욱더 효과적인데요. 즉, 작은 장비 하나로 공격 임무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상 레이저 표적지시기는 우리 군의 전술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주요 장비임에도 지금까지는 기술력 부족으로 전량 해외 도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장비라도 군사 장비를 수입에만 의존하면 공급망이 붕괴하였을 때 대처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자체 개발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상 레이저 표적지시기를 운용할 수 있는 부대의 수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바로 지상 레이저 표적지시기 국산화가 중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지상 레이저 표적지시기가 국산화된다면 이제 일선 부대에까지 보급하는 것도 가능해질 텐데요. 이는 곧 우리 군이 근접 항공 지원과 지상 타격 능력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전에 있어 멀티돌 전투기가 제공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지상 타격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상군의 화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전투기를 격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두 집단의 전투 상황을 가정했을 때 어느 쪽에서 제공권을 먼저 확보하는 쪽이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적 방공망 제압, 일명 SEAD입니다. SEAD의 주요 목표는 적의 통합 방공 시스템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적의 공역 내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당한 전술적 이점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레이더 시설, 지대공 미사일 기지 등 적의 방공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파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적의 방공망 또한 SEAD 임무를 방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군 전투기는 최대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자전과 동시에 대방사 미사일을 운용하는 게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상 레이저 표적지시기가 공대지 미사일을 유도해 줄 수 있다면 타격 정확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상 레이저 표적지시기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근접함공 지원, 통침 CAS 임무를 수행할 때입니다. CAS는 공중에서 화력, 정찰 등으로 지상군을 지원하는 게 목표인데요. 문제는 CAS 임무를 수행할 때 아군과의 거리가 굉장히 근접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CAS는 무선 접촉 범위 내에서 수행되며 심지어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초근접 화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아군의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공중과 지상 간의 긴밀한 소통과 함께 초정밀 폭격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폭격 좌표를 물러주면 끝이 아니라 전방항공통제관 FAC, 합동최종공격통제관 JTAC 등 고급 병력이 CAS 항공기와 긴밀히 협력하며 표적 정보와 함께 안내 및 통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과 전술 수준이 필요한데요.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압도적인 물량의 공중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 CAS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전투기를 놀리고 있는 판입니다.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은 지상 레이저 표적지시기 국산화에 돌입할 정도로 근접 항공 지원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FA-50은 경공격기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상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장 기본적인 무장인 RGM-65 매버릭부터가 주로 장갑차 및 구조물을 포함한 지상 표적과 교전하도록 설계된 전밀 유도 미사일인데요. 여기에 관성 유도 시스템, GPS와 함께 레이저 유도 장치를 추가한 LJDAM 등 LGB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유도 항공폭탄도 지상 레이저 표적지시기를 이용해 정밀 유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FA-50보다 한 차원 높은 성능의 무장 탐지가 가능한 KF-21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유독 FA-52 CAS에 특화된 이유는 경공격기라는 기종의 특성에 있습니다. FA-50과 같은 경공격기는 근접 항공 지원 및 지상 공격 임무를 위해 특화되어 있는데요. 기동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대신 양력 발생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속 저고도에서도 실속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A-52 실속 속도는 고작 시속 195km에 불과한데요. 오로지 CAS만을 위해 탄생한 미국의 A-12 실속 속도가 시속 220km라는 걸 감안하면
경이로운 수준의 저속 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FA-50은 독보적인 가시성으로 지상 목표물과 더욱 정확하게 교전할 수 있는데요. 적을 포착하기 쉽고 부수적 피해 위험 요소가 적은 개활지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이나 산악지대 같은 험준한 지형에서도 폭넓은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 이보다 필요한 전략 요소는 없을 텐데요. 예를 들어 선제 투입된 KF-21은 우월한 공중전 능력으로 제공권을 확보하고 AIM-120 AMRAAM, 국산 대방사 미사일 등으로 SEAD 임무를 수행하며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한다면 그 사이 FA-50은 지상 병력을 도와 CAS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 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의 포병 전력을 문자 그대로 박살내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작전 구조지만 전 세계에서 독자적인 장비로 CAS, SEAD 임무, 공군과 지상군의 재병 협동이 가능한 나라는 5손가락만에 꼽을 정도인데요. 특히 킬체인, 대량 응징보복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삼축체계를 완성하려면 병종을 가리지 않고 육해공정군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산 지상 레이저 표적지시기는 이를 보다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리 군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끊임없이 선진강군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응원하겠습니다. 최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전 서열 3위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아시아 순방을 계획하며 방문 대상국에 대만을 포함시키고 오늘자로 방문을 감행했습니다. 이로써 대만 정부는 국제사회가 드디어 자국을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미국의 결정에 환영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영토의 일부인 대만 문제를 두고 미국이 간섭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고 비난하며 단순히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력 행동을 동반해 미국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 중국의 젠16 전투기 4대와 쿵징 조기 경보기 그리고 전자전기를 포함한 다수의 중국 군용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만 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대만으로 향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항공기에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으로 권한과 책임이 많은 전체 서열 3위의 정부 핵심 인물이며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과 정책을 마련한 대표적인 반중 인사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수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시행되어 온 국제사회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법안과 화웨이 제재 법안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중국이 반도체에 투자한 300조 원을 공중분해시킨 장본인이라고 알려졌기에 중국 측에선 자국의 발전과 앞날을 막은 펠로시가 대만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이자 무력 대응까지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수록 중국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환구 15 대변인까지 나서서 펠로시 의장이 탑승한 미국 정부 항공기를 대만 상공에서 격추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게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과 100km 떨어진 지역에서 실탄을 이용한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무력을 동원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어 과거에 입으로만 경고하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전진 배치된 미국 항공모함 전단에 중국군은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특히 중국 내 급진적인 평론가와 언론인들은 미국의 대만 문제 적극 개입의 행동을 두고 대만 상공을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뒤 미국 정부 항공기를 요격해 중국군의 능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며 이는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을 앞둔 강경한 발언으로 최악의 경우 중국은 세계 3차 대전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강경한 입장 발표 이후에 펠로시 의장이 무사히 대만에 도착했고 중국의 경고는 역시나 허풍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중국 내부에선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이 득세하고 있는데 그 배경엔 다름 아닌 한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턱 밑에 위치한 한국은 현재 보유한 재래식 전력만으로 단 3분 안에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세계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를 동시에 타격 가능한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진 주변국들의 반발로 인해 자체적인 핵무장은 실행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미국 주도하에 한국의 핵무장이 승인되어 한반도 전체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만이라는 조그만 섬을 탐내다가 중국 전역을 노릴 수 있는 한반도의 핵무장의 당위성을 내어줄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어 중국이 무력 공격이나 물리적인 대응을 실천에 옮긴다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펠로시 의장은 몇 시간 전 대만에 도착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백악관 측에선 자국 정부 인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로널드 레이건 핵항공모함을 대만 인근으로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압도적인 미국 항공모함의 전력을 두 눈으로 확인한 중국은 열심히 날리던 경고성 메시지를 접어두고 꼬리를 내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싱크탱크 측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향하던 미국 항공기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미 항모전단이 작전에 투입해 중국 남부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고, 중국의 미사일 기지와 전략자산들의 위치 역시 미국이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 중인 상황으로 미국과의 정면 대결에서 중국의 승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압도적인 항모전단을 무력화시키고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기 위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항모 킬러라고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용해 미국의 항모전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대기권 밖에서 낙하시키면 미국의 방공 시스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전략자산을 무력화할 수단을 마련하자 미국에선 동북아시아 지역 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할 가능성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본토와 중국 간의 거리는 매우 멀기에 유사시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기 위해선 육지의 군사기지가 필요하며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도 한반도는 중국의 턱밑을 노리는 자리였기에 한국의 핵무장이 필수적이라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군사도발은 한국 핵무장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엔 대만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작용합니다. 대만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같은 민족이며 언제든지 대만은 중국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대만 내부에도 중국 측 세력이 잠입하고 있어 대만 내 정책 방향을 중국에게 유리하도록 조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의 국방부 차관급인 장저핑 부부장의 정체가 중국 스파이로 드러났다는 사실에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고, 장저핑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대만 내 중국 세력으로 인해 미국은 대만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전략자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전략자산이 향후 중국에게 넘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현재 미국의 우방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미국을 기습공격한 역사가 있어 미국에서는 일본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미국은 진주만을 기억한다는 말이 있듯이 미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핵무장까지 맡기기엔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참전하여 목숨 걸고 국토를 사수했고, 더 나아가 핵무장의 원천 기술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한국에 넘겨주어 한국은 세계 최강의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에 계획하여 미국의 원자력 기술 이전으로 건설된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고 이젠 전 세계에 수출까지 하는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수준은 마음만 먹으면 2주 안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것은 잠재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적성국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전략자산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첨단 전략 자산들을 실전 배치하며 전통적으로 미국을 지켜주고 패권을 유지시켜온 항공모함과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위태로워지자 중국을 턱밑에서 겨냥할 한국의 역할이 주목받으며 한국의 국방력 발전을 저해해온 여러가지 제한사항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에선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기로 미사일 사거리가 무제한으로 늘어나자 한국은 즉각적으로 현무 미사일들을 창고에서 꺼내와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초장거리 미사일들을 정확한 목표 지점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과학기술 의성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핵심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누리호의 발사도 성공하면서 한국은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기술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전엔 800km 수준의 사거리 제한으로 한국과 거리가 있는 지점에 중요한 군사시설을 세우고 감시당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지만
이젠 사거리와 탄두 중량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한국은 아무 곳에서나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물론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핵무장까지 완료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적수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중국이 지속적으로 대만을 위협하면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하기 위해서 핵무장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에 한국의 핵무장을 제한하고 있는 논리인 동북아시아 힘의 균형과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은 최근 중국이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대만을 비롯해 주변국들에게 무리한 군사적 위협을 보여 더 이상 한국도 핵무장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 역시 자연스럽게 핵무장을 원하게 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면 주변국들을 침공한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무장은 중국과 최전방에서 맞대고 있는 한국에서 끝나야 하며 그 이상 확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자 최근 나토와 폴란드가 국산 무기에 꾸준한 러브콜을 보내는 가운데 이번엔 무기뿐만 아니라 병력 관리의 노하우까지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화제입니다. 최근 한국이 비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초청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례적인 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얼마 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예비전력협의회 NRFC에서 국군이 소개한 병력 운용 체계를 나토 회원국들이 전수받으려고 줄을 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받아 참여한 한국이 돌연 5년 내로 방위산업 세계 3위권에 진입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는 방위산업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뒤를 바짝 따르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존의 동남아 시장을 넘어 유럽 시장까지 크게 확장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영감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산업 규모는 세계 9위로 생산된 무기의 절반 가까이가 아시아에 팔려 동남아 방산시장을 꽉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무기 생산국이 많아 눈이 높은 유럽 시장에도 뛰어들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것인데요. 얼핏 무모할 수도 있어 보이는 이런 도전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로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이번 침공에 그치지 않고 유럽 대륙까지 넘볼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최전선에서 가장 마음이 급해진 나라가 바로 폴란드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러시아가 서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자 발 빠르게 무기 공여를 결정해 우크라이나군에 큰 힘이 되어주었는데요. 그 대신 자국의 방위에 쓸 무기가 부족해져서 이참에 성능 좋은 최신 무기를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눈에 든 것이 우수한 한국산 무기였는데요. 러시아의 서진시 전장이 될 폴란드의 지형은 한국의 산과 강이 많은 지형과 유사해서 병기에 요구되는 성능도 험지 돌파와 도하 등으로 비슷합니다. 사실 폴란드는 이번 침공이 있기 전부터 AHS 크라프 자주포에 한국산 K92 차체를 채용해서 써왔는데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크라프가 전장에서도 그 성능과 신뢰도를 증명하자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진 것이죠. 이에 폴란드는 이전부터 눈독 들이던 국군 주력 전차인 K2 흑표, FA-50 경공격기, 지대공 미사일 천군과 K4 고속 유탄기관총에 더불어 레드백이라는 이름으로 개수되어 호주에 수출한 전적이 있는 K21 보병 전투차에도 관심이 있다고 처음으로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가 이에 대해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매체는 폴란드군에겐 한국의 무기가 필요하고 한국에겐 폴란드의 방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인터뷰에 따르면 폴란드는 AHS 크라프와 마찬가지로 레드백도 차체만 수입해서 자국 포탑을 탑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레드백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 30mm뿐만 아니라 40mm와 50mm 포탑 7가지 호환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차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드백은 전투 중량이 4.3T에 달해서 타국의 보병 전투차보다 무거운 편인데도 단단한 방어력은 물론이고 빠른 기동력과 강한 화력까지 보장하는 가장 현대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는데요. 레드백은 장갑차 탑승자 보호에 관한 규격인 스테네그 4569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레벨 6을 받아 500m 거리에서 30mm 날개 안정 철갑탄을 맞고도
멀쩡할 정도의 탄도 방어력을 지녔으며 능동 방어 체계로 이스라엘의 아이언 피스트 APS를 도입해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까지도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K9 자주포에도 탑재된 1000마력 파워팩을 채용하고 있으며 암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 ISU와 고무 궤도 등을 조합해 매우 뛰어난 기동성과 승차감을 확보하고 있죠. 거기다 완전 디지털 전투 관리 시스템을 탑재해서 6km 위 탐지거리와 3km 위 식별거리를 지니는 사격 통제 시스템, 라만 레이저 거리 측정기, 차장과 사수가 독립된 열화상 기반 조준 시스템을 갖는 헌터 킬러 시스템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데다 이는 나토에서 채용하는 범용 차량 아키텍처와도 완벽하게 호환 가능해 보병 전투차의 범주를 뛰어넘어 3세대 이상 전차에도 견주는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한편 유럽 매체 NTV는 폴란드군이 아무리 우수한 한국 무기를 사들여도 극복하지 못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NTV는 안보 무임승차라고 지적받는 다른 나토 회원국과는 다르게 폴란드는 유일하게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모범적인 국가라고 말하면서도 동원이나 전투 준비 태세는 형편없다고 밝혔습니다. 매체가 인용한 다수의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열흘 전부터 러시아가 폴란드군의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거기에는 폴란드군의 전투 및 동원 준비 태세는 전문하다. 폴란드군은 소규모 방어작전조차 수행할 수 없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폴란드 국방부에 따르면 폴란드군 전체 병력은 12만 4천여 명으로 그 대부분이 현역병이며 예비군은 채 1만 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폴란드의 인구가 3,700만 명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쟁이 터졌을 때 기초군사훈련 없이 즉시 투입 가능한 병력이 인구 대비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이 정도 병력을 가지고는 서진해오는 러시아군의 발도 묶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폴란드 내부에서도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런 상태의 폴란드군조차도 나토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군대로 손꼽힌다는 점입니다. 병력의 규모에서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 중 상위권이라는 것은 다른 회원국 대다수는 이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나토는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유럽의 총뿌리를 들이밀게 되면 나토가 방어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대응군의 병력은 30만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나토군에서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가용 병력은 고작 4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죠. 실은 이마저도 2014년엔 1만 3천 명에 불과했던 것을 8년 동안 최대한 끌어모은 것입니다. 나토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군 병력을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 유럽의 모병 시스템을 다 뜯어고치기라도 하지 않으면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대로라면 러시아가 동유럽으로 유유히 걸어들어와도 막을 병력이 없는 무주공산인 상황. 나토는 병력 확보 문제의 해결을 다시금 한국에 눈을 돌렸습니다. 최근 국제예비전력협의회 NRFC의 하계 정기총회가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개최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는 NRFC가 나토의 예비전력 운용 및 발전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이고 한국은 회원국이 아닌 협력국의 지위임에도 나토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정기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나토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이유는 한국군이 예비군 전력을 운용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휴전 국가인 한국은 언제나 총력전을 상정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 운용하는 병력의 규모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이 전시에 기초군사훈련 없이 바로 투입 가능한 병력의 수는 현역군 약 60만 명, 예비군 약 310만 명 총 370만 명으로 약 200만 명이 현역군과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보다 많고 나토 회원국들의 병력을 모두 합쳐도 월등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 많은 병력이 모두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하고 있는 점이 총회에 참가한 회원국들을 놀라게 한 부분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의 남성들은 군에 징집되기 전부터 안보 교육을 통해 국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배우고 그래서 국가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되어 있죠. 군 복무와 예비군 훈련을 반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참하지는 않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나토 회원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이러한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안보 위기가 목전에 다가온 이 시점에서는 총회를 협력국에서 개최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만들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독일군 출신인 에드가 바그너 NRFC 의장은 인터뷰에서 이번 서울 정기총회를 통해 나토군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필요한 강력한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진적인 예비군 시스템을 배우는 기회를 얻어 매우 유익했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나토는 한국에서 배운 예비군 운용의 노하우를 토대로 신속 대응군 30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병력은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와 발트 3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이 한강 방어선 시찰에서 한 한국인 소년병과 만났을 때의 일화가 있죠. 메가더 장군이 소년병에게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었는데 소년병은 다른 무엇도 아닌 충분한 무기와 탄약을 달라고 답해 이에 감명받은 메가더 장군이 한국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마음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6월 25일 사료로 보관되어 있는 국군 보병들의 수첩에는 우리에게도 탱크가 있었다면 하는 한 맺힌 문장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다고 하죠. 이렇듯 70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의 불길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무기가 없어 싸우지를 못해 통안에 피눈물을 흘리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의 군사 시스템과 방위 산업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불과 1세기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한국군. 선열들의 희생과 젊은이들의 안보의식 위에 세워진 강한 한국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